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에서 조선 담당하고 있는 변용진입니다. 저희 하이투자증권에서 조선 담당 애널리스트가 오랜 기간 공석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커버리지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오랜만인 만큼 조선 산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조선 산업이 요새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좀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2차 전지라든지 그런 핫한 산업들에 비해서는 조선업은 약간 관심도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조선업은 기본적으로 사라질 수가 없는 산업입니다. 저희 인류와 바다가 존재하는 한 선박의 운송 능력은 비행기나 이런 게 따라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레일러 한 대가 컨테이너 한 대 혹은 두 개를 운송을 하는데, 선박 한 대가 2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운송을 하고요. 그래서 조선 산업 자체는 절대 사라질 수가 없는 산업이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 산업은 또 대한민국 경제, 수출 경제의 근간입니다. 대부분 수출 기여도 5위 안에 항상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조선소가 50년 이상의 업력을 자랑하면서 빅3 모두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온, 생존해온 조선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1위의 자리를 계속 수성을 하고 있고요. 업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 제가 이번 커버리지 자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커버리지 자료에 저희 비중 확대, 조선산업 비중 확대 의견으로 시작했습니다. 근거는 크게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수주에 비해서 낮은 주가, 절대적으로 수주 잔고와 신규 수주량에 비해서 낮은 주가를 근거로 들었고요. 두 번째, 공급하고 경쟁 강도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점유율은 상당히 아직 높은 반면에 공급이 작아졌기 때문에 조선업의 그 미래를 좀 더 좋게 보고 있고, 세 번째로 주력 산종의 수주 전망이 긍정적입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수주에 비해서 낮은 주가인데요. 그림을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음영 부분이 신규 수주량이고 조선 3사,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3사의 합산 신규 수주액이고, 실선 부분은 3사의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과 신규 수주의 관계를 보시면 거의 대부분 동조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근데 이 부분 21년 이후를 보면은 수주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안 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수주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지금 주가가 낮다고 하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 그게 왜 낮은가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판단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고요. 첫 번째로 과거에 해양 플랜트 부분에서 있었던 대규모 손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에 조선업 인력난, 이 두 가지를 큰 이유로 들 수 있는데, 해양 플랜트 부분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과거 2000년 이후에 한 2001년부터 작년까지의 조선 3사 합산 매출과 영업이익 추이입니다. 보시면은 2013년도까지는 이익이 계속 잘 나다가 14년 이후로는 손실이 많이 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이때 해양 산업의 비중이 조선 3사 공히 높아지면서 손실을 많이 봤습니다. 3사 합산 손실 규모가 거의 6조 원에 달한 5조 원 좀 이상의 그런 손실을 볼 정도로 손실이 많이 났고, 지금까지도 그 옆에서 완전히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주를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수주가 곧 조선소 실적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인데, 그 믿음 자체가 이런 손실이 있었던 경험 때문에 사라졌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수주 잔고의 구성이 그때하고는 다릅니다. 상선 위주의 수주 잔고를 보유를 하고 있고, 지금 이 빨간색 테두리 친 부분을 봐주시면 2006년하고 2007년에는 상선의 수주 잔고 비중이 70% 이상을 넘었었죠. 그리고 방금 보셨던 그 해양에서 손실이 나던 시절, 이때는 상선 수주 잔고 비중이 50%가 안 됐습니다. 해양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었다는 거고, 이때 손실이 많이 났었던 거고요. 그리고 최근 22년도를 보시면 수주 잔고 상선 비중이 86%로 거의 최고치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근데 합산 PB, 평균 조선소의 PB를 보시면 멀티플이 이때는 1.9배에서 2.9배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그에 한참 못 미치는 1.5배도 안 되는 PB를 보이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수주 잔고의 량과 수주 비중이, 수주 잔고의 질이, 즉 상선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PB 멀티플이 많이 가지 못하고 있다, 주가가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제 판단이고요.
이 밑에 막대 그래프 보시면은 왼쪽에 회색 막대는 상선과 해양을 더한 수주 잔고고 오른쪽은 상선만 했을 때의 수주 잔고인데 이 PB와의 괴리를 보시면 상선과 해양을 더했을 때는 굉장히 괴리가 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상선만 따로 떼놓고 봤을 때는 PB와의 괴리가 상당히 적어지죠. 그런데 이 22년도에 수주가 굉장히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PB는 여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수주 잔고에 비해서 저평가가 좀 과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 두 번째 이유, 인력난에 대한 우려가 최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난에 대해 조선 3사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력난 관련해서는 그 우려 역시 저는 과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적에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2020년 4분기 실적에 2,700억 충당금을 쌓았고 대우조선은 3,600억 충당금을 쌓아서 이미 실적에 그 인력난에 대한 손실과 그런 비용들은 이미 반영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인력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2단원에 좀 분량을 많이 할애해서 제가 보고서를 썼고 결과적으로 얼마나 필요하냐고 했을 때 조선협회, 조선 빅3를 포함해서 한 10개 이상의 국내 대형 조선소를 다 포함하고 있는 조선협회에서 자체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2027년까지 43,000명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게 뭐 가능하느냐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뒤쪽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력이 어떤 상태냐라는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과거 이익이 잘 날 때 2012년 정도까지 이때 CGT입니다. 이게 Compensated Gross Tonnage의 약자고 조선소의 일감을 보통 얘기를 할 때 쓰는 단위인데요. 인당 일감, 결국 인당 CGT가 얼마냐를 봤을 때 이렇게 이익이 잘 나던 시절에는 평균적으로 한 83 정도, 한 80에서 85 정도를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해양 프로젝트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나던 시절에 이때는 인당 일량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었는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거꾸로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었고 인량에 비해서 사람을 굉장히 많이 충원을 했는데 이때의 그 사람 수는 조선소가 감당을 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소가 뭐 일례로 말씀드리면은 뭐 배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식당으로 가는 데만 뭐 30분 줄을 서고 밥 먹는 건 시간은 빼고서라도 올 때 30분 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로스가 굉장히 큰 그런 조선소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좀 캐파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년 이후에 어느 정도 좀 정상화를 되지만 그래도 지금은 뭐 손실이 아직 유지가 되고 인당 그 인량 자체도 좀 안정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은 약간 혼동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7년까지 43,000명이라는 숫자가 더 필요하다는 게 협회 추산이고요. 이 정도가 그러면 가능하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가능했습니다. 과거에 2006년에서 2009년까지 3년 동안 49,000명이 증가를 한 사례가 있고 바로 이어서 2011년부터 14년까지 3년간 역시 47,000명, 그러니까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거의 9만 명 이상의 사람이 늘었었던 거죠. 이때는 뭐 속된 말로 뭐 거제도나 울산에서는 월급날이면 뭐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 이런 속설까지 있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몰렸었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숫자는 아닙니다. 이때 보시면은 굉장히 한꺼번에 인력이 많이 늘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해양 손실이 나고 하면서 인력이 급감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가능하냐고 봤을 때 가능하다고 보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결국 이제 급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급여를 포함해서 기업들도 당연히 뭐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이미 작년 4분기 실적에 반영을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4분기 실적에 2,700억의 충당금을 온전히 인건비 관련해서만 쌓았고요. 그게 사람 숫자와 인당 인건비를 감안했을 때 한 두 개 합쳐서 한 15에서 16% 정도의 인건비 상승이라고 계산이 되고 숫자와 인건비를 얼마나 늘렸냐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는 않았지만 인당 급여도 한 7에서 8%, 그 다음에 인원수 자체도 7에서 8% 정도 증가를
감안을 하고 인건비 증가를 충당금으로 쌓은 걸로 파악이 되고요. 대우조선해양은 더 쌓았습니다. 3,650억을 충당금을 미리 쌓았고요.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리 상승분에 대해서 실적에 반영할 수 있는 이유가 예정원가라고 하는 이제 회계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배를 짓는데 얼마나 원가가 들어갈지 처음부터 추산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예정원가라는 그런 추정을 해서 하게 되고 그 작업을 분기마다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 4분기에 그 예정원가 계산을 다시 해서 늘어난 인건비를 반영해서 남은 수주 잔고에 대해서 전부 적용을 했더니 이만큼의 돈이 더 필요하다는 걸 미리 실적에 충당금 반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미 그 인력난에 대한 증가분과 인건비 상승분을 실적에 반영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대중공업은 좀 작은 규모의 충당금을 반영을 했고요. 경쟁사가 2천억, 3천억씩 반영을 했는데 현대중공업은 업계 1위 업체로서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대우나 삼성 같은 데서 이직을 하는 사람들은 현대중공업으로 대부분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력을 그래도 잘 유지를 한 편이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을 그렇게 많이 잡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또 그거랑 별개로 현대중공업이 인력 충원에 굉장히 진심이라는 점은 그 무료로 올해 그 기술교육원을 통해서 1,000명을 양성을 하는 목표를 세우고 또 추가로 신입사원도 공채도 굉장히 오랜만에 대규모로 실시를 하고 있다는 점, 그런 여러 가지 점을 봤을 때 기업들에서 굉장히 지금 인건비 상승과 인력 확보에 대해서 진심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많은 인력을 확보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조선소에 현장 근무할 때 직접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게 한 2015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조선소 출근 인원입니다. 이게 작은 노란 이 점이 다 안전 헬멧이고 이게 다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렇게 조선소에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평택 그 삼성전자 공장 짓는 인원들이 이렇게 많이 몰리고 있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 결국 뭐 이 사람들이 바로 조선소로 돌아오기는 어렵겠지만 조선소에서 그렇게 인건비를 높여주고 뭐 노력을 하는 바 어느 정도 좀 충원이 되는 거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023년에서 4년 정도까지는 과부하를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왜냐하면 인력이라는 게 그렇게 급격하게 바로 충원이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필요하고요. 협회에서 추산하는 것도 5년 동안 뭐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지 뭐 1년 만에 다 충원해야 된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과부하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고 이게 실적에 일부 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현재 수주 잔고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인력이 충원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은 25년 이후에는 이렇게 부하가 정상화되면서 조선소 실적도 좀 더 개선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얘기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근거였었던 지금 조선주 주가가 저평가됐던 두 번째 근거, 경쟁 강도하고 점유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경쟁 강도에 비해서는 지금 조선소 숫자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2008년도에 1,000개 이상 갔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심지어 인도를 했었던 조선소보다 실적이 없는데도 수주를 한 조선소가 많을 정도로 발주가 치솟았었고 좀 과도한 그런 캐파의 증설이 있었고요.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전 세계 조선소 숫자가 한 400개가 되지 않습니다. 한 300개 좀 넘는 수준인데 그 대부분은 중국 조선소를 위주로 증가를 했다 감소를 하는 추이를 보실 수 있고, 그거는 중국에서는 대부분 좀 저희와 절대적으로 직접 경쟁하는 조선소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저가 경쟁을 주도했던 중국 조선소의 숫자가 많이 줄었다는 점,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일본 조선소 같은 경우는 LNG 조선을 아예 LNG 건조를 완전히 포기를 하면서 한국 조선소의 입장이 좀 더 좋아졌다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이제 한국조선소의 주요 선종의 점유율은 많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10년에 LNG 운반선의 평균 점유율이 한 72% 정도를 차지했는데 최근 10년간 점유율은 한 85% 정도로 오히려 높아진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VLCC, 탱커, 유조선 중에 가장 큰 선종인 VLCC 점유율은 한 44%에서 59% 정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점유율은 약간은 좀 빠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저희 한국조선소의 건조 능력이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선종 중에서 제일 비싸고 고급 선종인 LNG 운반선에 집중을 좀 하면서 그 틈을 탄 중국 조선소의 침투였다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최우선 선종이자 고부가치 선종인 LNG 운반선에서 점유율을 이렇게 높여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인력 얘기까지 드렸고 아무래도 이제 시황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황은 긍정적으로 저는 중장기적인 수주 시황을 보고 있고 세 가지 선종에 대해서 시황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LNG 운반선, 그리고 원유 운반선, 탱커, 그리고 컨테이너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NG 운반선 같은 경우는 최소한 플랫에서 그 이상의 좋은 시황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거는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중장기적이라고 하면은 5년 정도를 말하는 3년에서 5년 이상은 발주가 굉장히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연평균 한 57척 이상의 보수적으로 봤을 때 수주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은 한국조선소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한 3년치 이상의 수주 잔고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중국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여담이지만 제가 뭐 대학교 입학하던 때부터 뭐 십수년 전부터 나오던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중국이 따라오지 않느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많이 따라왔고요. 진실을 말씀을 드리면 많이 따라온 게 맞는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다. 최소한 5년 정도는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자료에 자세히 썼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수주 실적이 아직까지 한국조선소를 거의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LNG 운반선의 건조 실적이 1년에 2척에서 많아야 4척, 평균적으로 지난 10년간 한 2.3척 정도의 그런 건조 실적을 보여왔고요. 그런 건조 능력 자체도 한국조선소 평균 표준 공기가 한 28개월 정도 되는데 중국은 50개월이 넘는 건조 기간을 보이면서 굉장히 인도 지연에 대한 사례도 많았고 그런데 최근에는 물론 좀 괜찮아졌습니다. 한 2척 정도밖에 안 짓기는 했지만 그 인도 기간 자체가 한 29개월, 한 30개월 이 정도까지 많이 따라온 건 사실이고 그런데 한 가지 또 중요한 거는 중국조선소에 아직까지 글로벌 선사 발주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 후동중화조선이라는 중국에서 LNG를 유일하게 짓고 있는 조선소의 수주가 한 50척 가까이 됐는데 그 중에 절대 다수는 중국 선사, 그리고 대만 선사, 혹은 중국하고 JV나 컨소시엄을 맺은 일본계 선사, 결국은 중국 자본이 관여되지 않은 선주는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 글로벌 선사가 2014년도에 캐나다 선사가 한번 발주를 한 기록이 있는데 그거는 거의 한 50개월 넘어서 인도를 받으면서 그 이후로는 글로벌 선사가 발주가 없는 아직까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중국은 위협적인 상대가 맞고 어느 정도는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인 것이 중국이 이번에 수주를 많이 받으면서 그 인도 실적을 점차 쌓으면 그런 이제 트랙 레코드를 쌓고 제대로 건조를 한다고 하면 그런 글로벌 선사의 시각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5년 정도는 괜찮다고 한 근거는 제가 중국조선소의 그런 인도 계획을 봤을 때 특히 한 2015년, 2025년, 2006년, 26년, 7년까지를 봤을 때 2척씩 인도하던 조선소가 갑자기 10척을 인도를 해야 되는 그런 인도 일정이 나옵니다. 그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인도 지원이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고 보고 다만 이제 그런 시절을 지나고 2000년대 후반이 되면 20년대 후반이 되면 실적이 쌓이면서 좀 글로벌 선사의 발주가 좀 생길 수 있다. 그때 돼서는 경계 대상이지만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다음 탱커 수주 잔고, 탱커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탱커는 수주 잔고도 역대 최저 수준이고 발주가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 안 나오는 것이 사실은 현업의 얘기를 들어보고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인데 가격도 지금 좀 너무 비싼 상태고 슬롯도 조선소 슬롯 인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도 LNG 운반선 위주로 3년 이상을 채우고 있어서 탱커를 늦게 받아야 되고 또 친환경 추진 방식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추진을 해서 기존처럼 스크러버를 할 건지 혹은 LNG 추진이나 메탄올, 암모니아 추진선을 발주를 할 건지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다는 게 중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 그래도 비싸고 지금 납기가 늦은 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친환경 추진 방식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좀 지금 발주가 많이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다만
지금 뭐 기준금리가 언제부터 내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상승은 끝났다는 게 대세이기 때문에 뭐 금리 상황이 좀 개선되는 순간부터 빠르면 하반기부터 저는 발주가 좀 더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금리도 포함해서 그런 친환경 추진선에 대한 요구 자체도 점점 강해지고 언제까지 지금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발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보고 또 이제 교체 수요까지 포함하면은 결국 이제 한국조선소의 실질 수준 가능 풀이 충분하기 때문에 빠르면 하반기 내년 혹은 이제 내년 정도부터는 탱커 수주가 굉장히 늘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테이너선인데요.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 상황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2020년, 21년, 22년에 배량 발주된 물량이 곧 인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선대 규모 자체가 굉장히 늘고 또 이제 운임에 대한 하락 압박도 있을 겁니다. 근데 당분간은 유효하게 발주가 없을 만한 그런 수급 상황인데 탱커는 약간 좀 얘기가 다른 것이 얼마 전에 머스크가 2M 얼라이언스 해체 발표를 했죠. 그게 당장 해체는 아니고 25년까지 유지를 하고 해체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머스크라는 선사는 예전에 그 컨테이너 선사의 치킨 게임을 주도를 했던 기록이 있는 선사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량 발주를 선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량 발주를 하면서 운임 하락을 촉발을 했고 그런 치킨 게임을 벌여서 중소형 선사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던 뭐 그런 기록이 있는 선사이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이런 얼라이언스의 해체가 선사들의 동맹 구도를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런 방증이라고 뭐 보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H&M하고 양민이라는 선사에서 대량 발주를 했었습니다. 연초에 수급 상황이랑은 뭐 그게 발주에 대한 큰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주를 많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어느 정도 그런 선대의 확보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자기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좀 투기 발주의 일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또 더해서 컨테이너는 출력도 가장 좋고 속도도 가장 빠른 선종이기 때문에 환경 유지에 아무래도 민감합니다. 그래서 탱커랑은 다르게 LNG 추진이나 메탄올 추진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대응하기 위한 물량이 이런 동맹 구도의 그런 변화와 맞물려서 발주가 좀 증가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소들은 어쨌든 올해 수주 목표를 작년보다 좀 낮추거나 혹은 이제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은 수주 목표를 소폭 낮췄고 삼성하고 현대미포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조선업의 중장기 전망과는 별개로 단기적으로 어쨌든 선사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실제로 조선소들은 수주 목표를 잡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현실을 감안한 수치라고 판단이 되고 그 조선소들이 보던 시각이 단기적 1년 정도의 시각은 그렇게까지 밝지는 않다라는 거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고요. 조선업은 기본적으로 뭐 시클리컬 업종, 경기 민감 업종의 대표적인 이제 업종이기 때문에 매크로 상황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림 두 가지를 넣었는데 첫 번째는 유가하고 선박 발주량과의 관계고 유가와 굉장히 좀 상관관계가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년도 대비 선박 발주량의 증감인데 이것과 OECD 경기 선행 지수와의 관계를 보면은 경기 선행 지수가 낮아질 때는 선박 발주량이 감소하고 경기 선행 지수가 좋아질 때는 선박 발주가 굉장히 급증하는 그런 굉장히 큰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현재 지금은 경기 선행 지수 자체가 뭐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아직 추세적 반등을 보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반등의 모습이 보일 정도의 발주 증가가 있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종을 볼 때 수급이 발주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런 국제 경제, 매크로 부분에 대한 이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황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기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탑픽으로 현대중공업 꼽았고 그 다음에 세컨픽으로 대우조선해양 제시를 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조선업을 보신다 그러면은 안 갖고 갈 수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 1위였고 지금도 1위고 앞으로도 1위를 할 업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력난에서 가장 자유로운 편이고 실적도 작년 3분기부터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다른 조선소들 아직 적자를 내고 있는데 흑자 전환이 가장 빠르고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엔진기계 사업부를 거의 조선소 태동과 같이 하고 있는데 인도 척수가 증가를 하는 기간에 엔진을 포함한 이제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또 납기에
대한 그런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강점이 있고요. 또 이제 엔진 사업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친환경 엔진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엔진의 연료가 달라지면 전반적인 선박 설계에 반영이 돼야 되고 그것이 달라지게 되는데 자기들의 엔진을 써서 처음부터 설계를 반영하는 회사와 남의 엔진을 사서 설계를 처음부터 반영을 다시 해야 하는 회사랑의 차이는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현대중공업은 탑픽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대우조선해양을 뽑았는데 대우조선해양은 사실 숫자, 예를 들어서 BPS라든지 그런 자본 이런 쪽을 봐서는 숫자를 크게 주기는 현재 힘든 기업입니다. 워낙 손실이 많았고 예전 그런 기록을 보면은 유상증자, 무상증, 감자 그런 거래 정지까지도 있었던 그런 어려움이 많았던 회사인데 하나그룹이 인수하는 그런 M&A 최대 주주 변경을 저는 굉장히 크게 보고 있고요. 일반적인 사기업 간의 M&A랑은 그 의미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책은행의 관리를 20년 넘게 받았었는데 지금 완연한 그룹사에 되는 그런 민간 기업으로 완전히 체질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중요한 M&A라고 보고 있고 이제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본이 워낙 훼손이 돼서 유상증자 2조 원을 감안을 해도 숫자상으로는 많은 이제 상승 여력이 없는 회사인데 그런 이제 최대 주주 변경으로 인한 이제 잠재적인 가능성을 저는 좀 크게 보고 있고 하나그룹에서 아직 좀 그런 자세한 플랜을 제시를 하진 못했습니다. 거래 종결이 아직 안 됐고 최근 나온 뉴스로는 공정위에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있어서 늦으면 하반기에 거래 종결이 될 수도 있다는 뉴스가 나와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거래 종결이 되고 완전히 하나그룹사가 되면은 그런 구체적인 플랜을 하나에서 제시를 할 걸로 보이고요. 그때 되면은 조금 더 자세한 상승에 대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좀 길었지만 조선업종 커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조선업종 저희 하이투자증권에서 오랫동안 커버를 하지 못했었는데 제가 시작을 하면서 앞으로 좀 많은 얘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